안녕하세요, 신타라입니다. 이 영화는 한국영화 아카데미 2차 실습 작품으로 2인의 연출자와 1인의 촬영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처음 이 영화를 기획할 때 두 공동 연출자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이버펑크였습니다. 저희들 모두 공각기동대, 아키라, 블레이드 런너, 매트릭스 같은 영화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여서 비슷한 맥락을 가진 영화를 만들기로 뜻이 맞았습니다. 어떤 게 현실이고 어떤 게 비현실인지 모를 가상현실,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는 거대 집단과 연결된 개인 해커, 알 수 없는 비밀 집단의 피해를 받는 운 나쁜 주인공 등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정신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가 섞인 복합 장르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습니다. 마침 작품을 기획할 당시 매트릭스가 극장에서 개봉을 했고 우리 팀은 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받았습니다. 상상을 이야기로 만들고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현실화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두 명이 함께 연출한다는 것은 혼자서 연출하는 것보다 쉬울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을 처음으로 했던 우리는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벌어졌습니다. 하나의 머릿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것은 외롭고 더디긴 하지만 일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이야기와 영상을 만든다는 것은 서로 말하려는 메시지도 다르고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도 달랐습니다. 아무리 말로 하고 글로 써도 상상 속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은 일치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하나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영화를 만들면서 알게 된 것이죠. 다행히 두 연출자 모두 90년대 이후 변화하는 기술 정보화 시대의 트렌드를 잘 받아들이고 활용했던 세대였기에 영화의 세계관을 확립하는 데 많은 공통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공동 작업을 하려면 서로의 뜻이 맞아야 같은 방향을 갈 수 있기에 저희들은 합이 잘 맞는 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유독 광각 렌즈를 사용한 넓은 화면이 많이 쓰였는데요. 그 당시 광각 렌즈에 애착을 많이 갖고 있던 때여서 그런지 돈 안 든다고 너무 과하게 광각 화면을 사용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그때는 그런 화면이 매우 신기했었거든요. 이 영화에 쓰인 영상은 실제 광각 렌즈가 아니라 기본 카메라 렌즈 앞에 광각 컨버터를 장착한 것이라 화면 가장자리에 컨버터의 테두리가 뿌옇게 생기는 비네팅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칼이 돌아가는 저 장면은 편집할 때 실수로 만들어진 장면이었습니다. 원래 느린 화면으로 공포감을 주려고 했었는데 이게 재밌어서 그냥 사용했습니다. 휴지 든 남자 엑스트라로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릴레이 게임이라는 소재로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살인 게임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주인공도 어느새 게임 속의 진행자가 되어 살인 대상을 쫓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방대한 스케일과 준비할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소화하기엔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순종적인 유전자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공이 음모에 의해 쫓긴다는 캐릭터만 남기고 다시 이야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이야기는 클럽 너바나라는 공간을 매개체로 공업고등학교에 다니는 열등생 주인공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가상현실에 몰입할 수 있는 신종각성제를 먹고 가상공간에서 영웅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은 점점 가상과 현실을 뒤섞어버리고 경계가 모호해져 주인공을 파멸시킨다는 이야기로 구성되었죠. 너바나는 신경을 뜻하는 너브와 열반을 뜻하는 너바나를 합성한 단어였습니다. 좀 더 사이버펑크 느낌이 강해졌고 소품도 요즘의 VR 안경과 비슷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와 데이터 글로브를 착용한다던가 테크노클럽과 일렉트로닉 계열 음악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영감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기획도 제작비와 인건비의 초과로 현실화시키기 어려워졌습니다. 발표 마감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현실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일단 두 번의 기획을 통해 만들어진 주인공의 캐릭터를 정리했습니다. 주인공은 대인기피증, 광장공포증, 나약함, 해커, 벌레, 운 나쁜 남자 같은 수식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인공이 알 수 없는 음모에 걸려들어 내가 왜 쫓기고 있는지 모른 채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을 가야 하는 운명을 쥐어주었습니다. 촬영 장소도 대낮의 거리, 자취방, 학교 같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 지었습니다.
뭐든지 최소한의 장비, 적은 인원, 구하기 쉬운 소품으로 제작할 수 있게 조건을 맞춰가며 기획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설정은 비밀 집단의 데이터를 CD로 복사해주는 일을 해왔던 주인공이 몰래 그 CD의 내용을 훔쳐봤다가 쫓기게 된다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CD 안의 내용은 거대 비밀 집단이 인간의 게놈 유전자를 조작해서 세상의 모든 인간을 순종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게놈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런 거대한 비밀 계획을 주인공이 알게 된 후 쫓기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 그 CD의 내용은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서 표현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이 장소는 종로 세운상가 골목입니다. 좁고 꼬불꼬불한 골목이 추격전을 촬영하기에 재미있는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정했고요. 실제로 그 당시 제가 자주 전자제품 쇼핑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자제품이나 부품을 구하려면 인터넷보다는 용산이나 세운상가에 가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촬영 기간은 상가가 오픈하기 전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모든 추격전을 다 찍어야 해서 상당히 급박하게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여름이라 해가 일찍 떠서 조명 없이 촬영하는데 어려움이 적었고요. 미리 장소의 지도를 그려놓고 동선을 짜고 촬영 순서를 정해놔서 간신히 시간에 맞춰서 정해진 분량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저희 2명의 연출자와 촬영자는 짧은 시간 안에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합숙과 밤샘 작업을 병행하면서 시나리오 작업을 했습니다. 약 2주간의 시나리오 작업을 끝내고 영화 촬영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약 일주일간의 촬영을 통해 가까스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 한여름 무더위에 낮에는 햇빛과 싸우고 밤에는 찜통 같은 실내에서 조명기와 사람들의 열기와 싸웠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호흡이 맞아가기 시작했고 촬영을 맡은 동기는 두 연출자의 의도를 빨리 캐치해서 최대한 원하는 영상을 표현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내에서 끙끙거리며 시나리오를 쓰는 것보다 땀 흘리며 치열하게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것이 차라리 성취감도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덜 힘들었습니다. 배우들에겐 특징이 하나씩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이름을 지어주진 않았지만 3명의 주요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X, Y, Z로 정하고 주인공은 Y, 쫓는 남자는 X, 담배 피우는 남자는 Z로 불렀습니다. 인물별로 이름과 느낌이 어울렸습니다. 우선 주인공 Y는 저희 2명의 연출자들의 특징을 흉내내는 모습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특징이 되겠죠. X는 모자를 씌워서 얼굴 표정을 잘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했고 대신 팔목의 방울 소리를 가끔씩 들려주어서 이 소리가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장치로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Y와 X의 쫓고 쫓기는 모습은 루니툰스의 로드런너라는 애니메이션을 연상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늑대가 로드런너라는 새를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코 잡지 못한다는 컨셉을 따온 거죠. 주인공의 방에 있는 TV에서도 로드런너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저작권 문제상 화면을 번지게 해서 노출되지 않게 수정했습니다.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살짝 들리실 겁니다. 초반부에 나오는 타이틀 제목에 나오는 사운드에도 원래 로드런너의 소리가 들리는데 자동차 경적 소리에 묻혀서 잘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Z는 드라마 엑스파일에 등장했던 담배 피우는 남자를 모티브로 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인물로 꾸몄습니다. 배우들은 고맙게도 모든 장면을 대역도 없이 그대로 액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장면들이 있었는데도 젊은 패기로 연기를 해주어서 고마웠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기에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런 개념 자체도 없이 무식하게 촬영을 했었던 겁니다. 저의 산으로 영화를 만들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Y와 X가 달리는 모습도 자세히 보면 재밌습니다. 키가 작은 Y의 움직임은 매우 빠르고 급한데 반해 키가 큰 X는 팔다리가 길어서 너울너울 뛰는 것처럼 보여서 비교되는 게 좀 특이해 보입니다. 주인공이 비행기 소리에 반응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일종의 환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유독 비행기 소리를 좋아해서 경청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비행사가 되고 싶어하는 동경의 의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소리는 후반부의 황무지에서도 장면 전환의 효과로 또 들리게 되는데요. 이곳이 현실인지 가상세계인지
모호한 느낌을 주기 위한 장소로 설정하고 촬영했습니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서 끝없이 달려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를 실현한 공간으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일 뿐 결국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살아야 한다 라는 의도가 실린 것입니다. 실제 장소가 김포 매립지여서 주변에 수시로 비행기가 날아다녀 분위기가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영화 아카데미에서는 2대의 카메라를 지급해 줬는데요. 소니 VX9000과 VX1000이었습니다. VX9000은 방송국 카메라처럼 대형 카메라로 120분짜리 DV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었고 VX1000은 소형 캠코더로 60분짜리 DV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VX9000은 다양한 기능과 좀 더 좋은 화질로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주로 정적인 장면이나 안정된 화면이 필요한 장면에 사용했고요. 추격신 같은 액션 장면을 촬영할 때는 소형 VX1000이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소니 카메라의 화면 질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TV 방송으로 보는 화면이 거의 다 소니 카메라의 질감이죠. 아무래도 영화적인 부드러운 화면을 선호하다 보니 소니의 쨍하고 선명한 화면이 눈에 걸리나 봅니다. 추격 전에는 휠체어와 포고캠이라 불리는 흔들림을 줄여주는 장치를 카메라에 장착하고 촬영을 했는데요. 포고캠은 스테디캠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손으로 들고 찍는 것보다는 화면이 안정적으로 촬영되는 장치였습니다. 친구가 파이프를 잘라 조립한 T자 모양의 무게추 장치로 유압 장치 같은 건 없었지만 요즘 나오는 짐벌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부드러운 화면의 추격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촬영하는 동안은 모니터링을 할 수 없어서 감으로 촬영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관광 렌즈를 사용해서 웬만하면 피사체가 화면에 다 포착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리를 다쳤던 친구가 회복되고 난 후에 저에게 준 휠체어도 요긴하게 촬영 장비로 사용했습니다. 휠체어는 레일을 깔 수 없는 상황에도 간이 이동차로 활용할 수 있어서 훌륭한 장면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멋진 장비였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좀 더 본격적인 동시 녹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장소 헌팅차 종로 세운상가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하게 저렴한 6만원짜리 캠코더용 마이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초지향성 마이크로 비록 유명 회사 제품은 아니었지만 테스트 결과 주변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10m짜리 연장선과 함께 구매해서 카메라에 연결했고 마이크는 등산용 지팡이에 연결해 붐마이크처럼 들고 촬영과 동시에 녹음을 할 수 있어서 보다 생생한 현장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세운상가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장비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모그 머신이었죠. 주로 콘서트나 무대 연출을 할 때 뿜어대는 스모그 머신이었는데요. 촬영할 공간에 미리 스모그를 뿌려주니까 촬영된 영상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명 효과나 색감이 훨씬 보기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실내 촬영에 있을 때는 주기적으로 이 스모그를 미친 듯이 뿌려대곤 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스모그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모든 창문을 닫고 땀을 뻘뻘 흘리게 해준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모그에 사용되는 액체가 글리세린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업용과 식용으로 구분되어 있었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사용했던 글리세린은 과연 공업용이었을까요? 식용유였을까요? 이렇게 많은 장비와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이동하려고 하니 대형 운송수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승합차를 빌릴 예산은 안 되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기동성에서 큰 효율이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운 좋게 동기의 아버님께서 승합차를 빌려주셔서 편하게 인원과 장비를 태우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촬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합차가 있고 없고에 따라 제작 일정이나 효율이 얼마나 달라지느냐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체력의 낭비도 줄일 수 있어서 운송수단의 유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만든 영화 1대1이나 지금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 디지털 영상인데 왜 이렇게 화질이 나쁜 걸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생각해보니 이게 말은 디지털이지만 사실상 아날로그 영화나 다름없었습니다. 촬영된 테이프는 분명 디지털 테이프에 녹화가 되었지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 컴퓨터로 전송하려면 파이어와이어라는 1394 규격의 디지털 케이블과 캡처 카드가 있어야 했는데 그 당시 영화 아카데미에 있던 아비드 편집용 컴퓨터는 이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때 썼던 아비드는 영화 편집을 위한 가편집용 영상만 입력받는 용도라 디지털 신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비디오 케이블인 RCA 케이블이나 S비디오 케이블을 쓸 수밖에 없었죠. 결과적으로 화면에 노이즈가 생기고 가장자리에 색번짐도 생겼습니다.
편집이 완성된 영상을 다시 상영용 테이프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한 번 화질에 열화가 생겨 화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영상이 아니게 된 셈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 모여 하나의 영화를 만들다 보니 조금 특이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조율을 해야 했고 타협과 양보도 필요했습니다. 또 각자 만들고 싶은 이야기와 장면이 있다 보니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나서 연출자별로 장면을 나눠서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면마다 연출 방식이 다르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함께 연출한 동기와 함께 음성 해설을 녹음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